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네, 제가 진짜로 최재천 교수님은 꼭 저희 와이스트릿에 모시고 싶어서 가지고 엄청 쫄라댔습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와이스트릿이 뭐 재테크 쪽도 합니다만 지식, 교양 채널도 좀 지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식 채널에 최재천 교수님이 안 나오셨다 이러면 이 양심상 이게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 이래서 꼭 모시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시자 생명 다양성 재단 대표이시자 유튜버이시고 대 70만 유튜버. 아니 근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시다가 또 유튜브 하시면서 구독자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만나면 조금 좀 다르지 않나요? 연단이 이게 서실 때랑 카메라 앞에 서실 때랑. 네, 뭐 다르긴 다르죠. 네. 근데 저는 뭐 별로 새롭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거창하게 얘기하면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이요. 참 얄궂은 학문이에요. 과학 없이 현대 사회가 굴러갈 수 있나요? 그건 뭐 불가능하죠. 그냥 완벽하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 과학은요. 과학하는 사람이 지 입으로 네. 끊임없이 과학이 중요합니다. 얘기 안 하면 네. 다른 분들이 중요한 줄 몰라요. 그래서 저 국회에서 예산 깎고요. 예. 지금은 또 정부에서 예산 깎고요. 네네네. 이런 일이 그냥 계속 벌어져요. 그냥 계속. 그래서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과학의 대중화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사회의 과학 대중화에 어떻게 보면 제가 1세대거든요. 욕먹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는 제가 이제 1980년대 그 10년을 대학원생으로 산 사람인데요. 1980년대는 그렇게 뭐 특징적인 게 별로 없는 시대인데 제 나름대로 특징을 잡아라. 그럼 그때가 진짜 과학 대중화 시대거든요. 정말 좋은 과학책들을 대중들이 읽기 시작한 그런 이기적 유전자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시간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그때는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모름지기 과학자라 그러면 대중하고 과학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으면 과학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그냥 사회가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으면 당연히 알려야 되고 알리려고 연구를 한 거니.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과학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으면 그 시절에는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연구비의 일부를 내가 어떻게 내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알렸다. 거기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거나 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저는 10년 동안 받고 이제 서울대학에 교수로 왔는데 뭐 TV나 뭐 신문사에서 저한테 과학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냥 잘 됐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수회의에서 제 선배 교수님이 그냥 제 앞에 마주보고 앉아서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했다 그래서 데려왔더니 지가 뭐 연예인인 줄 알아. TV에나 나가고 말이야. 저 그때 면전에서요.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같은 과외 교수님이 직격으로 저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정말 한동안 의기소침해서 지냈어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구나. 옛날 분이시니까. 근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냥 욕먹으면서 그냥 했어요. 근데 유튜브는 생각해 보면 그냥 새로운 매체예요. 그쵸. 방식만 좀 달라졌을 뿐이죠. 저는 그동안 신문에 글을 줄기차게 써왔고요. 또 책도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계속 써왔고 대중 강연도 했고 그러니까 그거의 새로운 매체 유튜브는 또 다른 형태의 알리는 매체니까 그걸 제가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좀 걱정이 됐는데요. 겁도 나고. 근데 뭐 못할 건 없겠구나. 그리고 시작했는데 거의 1년 동안 뭐 10,000명도 안 돼가지고. 초반에. 초반이 어렵죠. 초반이. 그러게요. 초반이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어요. 지금은 엄청 잘 되시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데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어찌 보면 이제 1세대신 거고요. 근데 그 진화 생태학자 아니면 생물학자
지식 생태학자, 뭐 사회 생태학자 되게 이제 표현하는 용어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어떤 게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세요? 아마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사회생물학자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sociobiologist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예. 제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네. 새롭게 만든 학문이거든요.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 물론 인간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 뭐 혼자 사는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개미, 뭐 꿀벌, 뭐 하다못해 사자들, 하이에나들 이렇게 다 모여서 삶은 모여서 사는 것대로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내가 잘 나가는 존재면 이득을 더 많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지배도 받아야 되고 기껏 내가 뭐 구한 거 뺏기기도 하는 거고 네. 가장 큰 심한 타격은 질병이거든요. 모여 살면 전염병이 무서운 거죠. 코로나19 우리가 3년 동안 겪었는데 코로나19가 혼자 사는 동물은 공격 안 해요. 공격해본들 다음 동물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처럼 바글바글 모여있는 애들이 제일 좋은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모여 살면 손해볼 것들도 제법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모여 사는 동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여 사는 동물들이 지금 이 순간 지구 생태계를 호령하는 동물들이 전부 모여 사는 동물들이거든요. 인간이 그렇고 저 숲에 들어가면 개미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네. 종이고요. 벌도 그렇고 흰개미 아프리카 초원 가면 뭐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진화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저는 뭐 처음에 사회생물학이 처음 나왔을 때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세요? 수구 꼴통 학문이라고 지금 있는 사회 질서를 옹호하는 학문이다. 제일 심한 공격이 페미니스트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수컷들이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초창기에 조금 엉터리 사회생물학자들이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그 보니까 수컷들은 짝짓기를 하는데 여러 암컷하고 짝짓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수컷의 바람기는 네. 진화의 산물이다. 뭐 이따위로 잘못 떠들어가지고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것들이 무슨 수작이냐 이래서 그냥 처음부터 주 공격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실제로 사회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사회생물학 한다는 거를 밝히기를 꺼려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재밌는 놈이라 그런 게 저는 되게 당당하게 네네. 저를 사회생물학자라고 늘 소개했거든요. 네네. 돈 겁도 안 나냐 맨날 그러셨는데 저는 뭐 지금도 제가 하는 그 학문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사람들은 왜 이러고 살까 이런 거에 어린 소년 때부터도 관심이 되게 제가 많았거든요. 네네.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왜 꼭 저런 짓을 할까? 어른들은 왜 이럴까?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학생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왜 어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뭐 제 마음대로 대학을 골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갔으면 제가 어쩌면 사회학과를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뭐 어쩌다가 미국에 생물학을 전공하러 갔는데 사회생물학? 오! 이건 뭐야? 사회학하고 생물학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수업 신청하고 그냥 첫 시간 듣다가 그냥 난 이거 한다. 난 이거 한다. 너무 잘 맞았네요. 그래서 그냥 꽂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인간이 뭐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또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장면들도 많이 있고 곤충이나 동물의 세계에서도 유사한 게 나타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손톱만한 곤충한테도 인간이 배울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그 곤충사회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저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약간 책에서 네. 저는 이제 교수님 유튜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책에서 이게 음성 지원되는 듯한 이 느낌으로. 네. 특히 우리 교수님은 이제 개미 관련된 연구 많이 하셨고 흰개미 물론 이제 개미와는 조금 이제 차이가 난다고는 합니다만 4월 또 선거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개미가 협업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네. 약간 진짜 인간 세상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판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든 개미든 동물에게는 이 권력 싸움이라는 거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걸까요? 특히 모여 사는 동물들은 필연적으로 권력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필연적으로.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 자원을 원하는 존재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더 자원을 많이 차지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권력 투쟁은 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물론 우리 인간 사회의 권력 투쟁은 뭐 역사 시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배운 거잖아요. 근데 개미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 인간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이제 개미 연구하는 제 동료들한테는 가끔 이제 별명이 개미 정착자라는 별명을 개미 갖고 있어요. 정착자요? 지구상에 개미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개미가 살지 않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포화 상태에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아파트 그죠. 밑에 거기 집안에도 있고 조그마한 거기 있고. 화단에도 예. 개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혼인 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개미, 공주개미랑 저 왕자 개미들이 만나서 짝짓기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네, 되는데 건설할 땅이 없어요. 어디 가서 땅 파고 이제 뭐 좀 숨어서 예. 저 새끼 몇 마리 길러갖고 나올라 그러면 그게 벌써 어느 큰 개미 제국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나마 어디 빈 공간이 조금 있다. 그럼 거기 한두 마리가 거기 또 모이겠어요? 그 혼인비행하는 날 수만 마리의 여왕개미들이 이제 네. 신흥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건데 네네. 좁은 어디 빈 공간이 있다. 거기 뭐 보나마나 수백 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근데 거기서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예. 길러낼 수 있는 일개미의 숫자는 거의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뾰족한? 그래서 많은 개미 중에서 여왕개미들이 진화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동맹을 맺는 겁니다. 혼자 일개미를 기르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여왕개미들이 함께 일개미를 기르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단시간에 훨씬 큰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네. 그 군대를 앞세워서 주변에 있는 작은 신흥국가들을 평정을 하는 거예요. 아하. 문제는 어딨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략인데 평정하고 나면 한 태양 아래 군주는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같이 동맹을 맺고 천하를 평정한 동료들끼리 또 전쟁. 피비린내 나는 정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신기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개미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예. 대체로 보면 두 종류의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는 드물게 동맹을 맺었던 여왕개미들끼리 네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싸워요. 아. 이제는 천하를 대충 평정한 것 같다라고 판정이 되면 아. 저놈을 죽여야 내가 여왕이 되니까 여왕으로 등극해야 되니까 네. 그때부터는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자칫 잘못 딴 데 쳐다보다가는 목이 그냥 먼저 당하니까. 목이 끊겨요. 확 덤벼들어서 목을 그냥 입 턱으로 확 누르면 그냥 뚝 잘려나가기도 하고 뭐 여왕개미끼리 끼리 바로 어제까지는 너무너무 친한 옆에 그러니까 언니 동생 하면서. 자식을 같이 키우는데 이게 뭐 보통 친한 게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드물고요. 예.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그걸 어쩌다가 연구하게 됐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왕개미들끼리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일개미들이 선택을 합니다. 여왕개미 뭐 예를 들어서 5마리가 한꺼번에 이제 네네. 같이 동맹 맺어서 이제 천하를 웬만큼 평정한 것 같다. 그 순간에 일개미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요. 투표를요? 네.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친구들 몇 개 손을 드나요? 더듬이를 드나요? 뭘 하는 건지는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네네. 그런데 투표 결과는 나타납니다. 오. 한 마리의 여왕개미만 남겨놓고 나머지 여왕개미들을 전부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이제 컨센서스처럼 하나로 다 컨센서스로 의견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모으는지는 네.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지금 생각에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한다는 뭐 것까지는 호르몬 우리가 같은 아는데, 걸로. 네. 예, 어쨌든 그들끼리 뭔가를 합의를 보고,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참혹하냐면요. 그들 중에는 자기 엄마를 죽이는데 가담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게 누군가의 새끼니까. 그렇죠. 모든 여왕이 예. 저희가 그거는 연구를 해봤거든요. 여왕들에게 그 염색을 달리한 먹이를 쭉 먹이고 그 여왕들이 낳은 알들을 이렇게 보면 색깔이 다 다른 알을 낳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이제 알고 있어요. 모든 여왕이 다 최선을 다해서 알을 낳았다.
다 기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일개미들 중에서 내 딸이 있는 거죠. 그 여왕은 알고 있어요. 내 딸이 있다는 걸.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다른 딸들이랑 작당을 해서 예. 딸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제가 이제 책에 썼는데 개미 연구하면서 가장 슬픈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일개미들은 목표가 딱 하나거든요. 오랫동안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해줄 여왕이 누구냐. 그거를 딱 정하고 나머지 여왕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친모든 계모든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우리 왕국을 누가 더 잘 지키고 누가 더 번성시킬 것이냐 네. 오로지 한 마리. 그렇죠. 좀 무섭기도 한데 그들은 네. 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집단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게 그 리처드 도킨스 책 보면은 네. 그 이기적 유전자가 그렇게 또 시키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 무섭다.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네네네네. 이게 정확하게 정당 정치랑 비슷한 거예요. 합당, 분당 그렇죠. 네. 서로 공격하고. 그런데 예. 그런 짓을 하는 저 군락이 예. 우리 군락만은 아닐 거예요. 한 100m쯤 떨어진 데서 거기도 지금 6마리 여왕개미들이 지금 눈치 보고 있고. 저 같이 기르고 있어요. 예. 우리 여기서 5마리가 기르고 있고 네네네. 저 군락이랑 이제 언젠간 붙어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좋은 후보를 하나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전당대회잖아요. 저 정당도 누구를 세웠고 그 안에 개파도 우리도 있고. 누구를 세웠고 그래갖고 이제 둘이 붙어가지고 이기면 이 전체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죠.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전당대회 하기 전에 같은 당인데 와 진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막 폭로하고. 네, 예. 폭로하고 다시는 안 볼 내가 천하의 저놈은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고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치부를 다 보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 거의. 그래서 투표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놈인데 뭐 이러고 안 하는데 개미는 군락 내에서 우리말로 하면 정당 내에서 할 때는 완벽하게 합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후보가 흠이 없도록 완벽하게 밀어주는 거죠. 힘을 실어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개미를 관찰하다가 인간 대선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개미처럼 하는 게 좋은데 정당 내에서 할 때는 그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또 개파 싸움 끝에 또 분당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저마다의 또 살 길을 또 찾아가기도 하고 네. 나중에 또 더 권세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합당하기도 하고. 맞아요. 복잡하네요, 이게. 굉장히 또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공생이나 상생 관계가 이상적이긴 한데 인간이 그게 자연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동물들이 공생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만큼 계산이 빠른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맹목적으로 공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기에는 두뇌가 너무 발달한 동물이라서 네. 그냥 무작정 서로 돕는 거는 우린 못 하잖아요. 네. 계산. 도우면서도 끊임없이 계산하고 네네. 필요하면 언제든지 뒤집어야 되고 나한테 주어지는 이득이 상대가 가져가는 이득보다 적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제든 그걸 판을 이제 뒤엎죠. 네,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예. 사실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공생을 잘하는 동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 굉장히 공생을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존재하고. 네, 성공하고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호모 심비우스가 되어야 된다.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제가 이제 계산이란 표현을 좀 전에 썼는데 이 계산이란 표현은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혜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현명한 인간이라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게 현명한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네. 진짜 현명하다면 그 너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계산을 좀 긴 안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또 학문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견도 모아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이유가 가능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길게 내다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조금은 더 내다보고 하면 호모 심비오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이제 조화롭게 사는. 예. 조금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이제 항상 지혜를 또 모아야 되는 계산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하면 지혜가 될 수 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율, 뭐 저출생 문제인데요. 이게 인간은 이제 진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종족 가까이는 자기 가정, 더 가까이는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일단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 무거운 화두가 이제 되고 있는데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그 성 선택에 관한 논문을 제일 처음 쓰셨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겠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이제 쉽게 짧게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윈 선생님이 그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유리한 형질은 살아남아서 후세에 전달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형질은 뭐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유리하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물의 삶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고 생존. 그리고 번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잘 살아남았는데 번식은 안 했다. 그 말짱 꽝이거든요. 사실은. 후대에 유전자를 남겨야 아무리 건강하고 어널드 슈워르츠네거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몸매를 갖고 있어도 자식을 안 낳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태어나서 별로 생물학적으로 별로 의미 있는 삶을 산 게 아닌 거죠. 우디 앨런은 슈워르츠네거에 비하면 왜소하고 언뜻 보면 볼품없어 보이는 남성이지만 아마도 우리들 이제 생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수근수근 많이 하거든요. 슈워르츠네거는 세 명 낳았어요. 그 마리아 슈라이버 사이에서 둘 태어나고 하녀하고 이제 또 잘못해서 하나 태어나고 우디 앨런의 자식은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셀 수 없을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더 심한 거는 그 LA 레이커스에서 그 센터 포워드를 하던 윌 챔벌린이라는 그 아주 기가 막힌 저 센터가 있었는데 그 양반 저 은퇴하면서 시키지도 않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1000명 이상의 여자랑 잠자리를 했다. 그걸 이제 자랑으로 얘기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챔벌린이 떠벌린 거네요. 그렇죠. 그렇네. 맞다. 근데 그랬거나 말거나 저희 이제 성선택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는 챔벌린 안 쳐준다. 우리끼리는 그래요. 그 불세출의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가 있거든요. 지미 핸드릭스는 요절했는데도 5대양 6대주에 그의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생존을 아무리 잘했어도 윌 챔벌린은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지미 핸드릭스는 요절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유전자를 남겼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너무 거친 이제 예를 들은 거지만 이거 되게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동물 사회나 식물 사회로 이제 한다 그러면 아무리 생존을 잘했더라도 번식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다윈은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다윈은 자연 선택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 생존은 잘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다가 생각해낸 게 어쩌면 생존보다는 번식에 관여하는 선택 메커니즘이 훨씬 중요하구나 해서 한 12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1859년에 나왔는데 그 책에서도 성선택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12년 동안 더 다듬어서 1871년에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내면서 이제 거기서 성선택 메커니즘을 이제 완성을 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의 분위기는 성선택이 훨씬 중요하다고 알고 있죠. 결국은 번식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마치 그냥 언뜻 보면 번식을 포기한
인간들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아이를 안 낳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거의 네. 0.7명도 무너져 0.6명대로 가고 있는 네. 합계 출산율이 네. 극단적인 성 선택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네.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동물은 음, 절대로 선택받지 못하죠. 그 새끼도 죽고 그 어미도 부모도 죽고, 죽을 부모도 수밖에 죽고. 없어요. 자원이 없는데 그럴 때도 멋모르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최초의 조상쯤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뒤쥐가 있거든요. 슈루라고 우리가 트리 슈루라고 부르는데 나무 위에 사는 작은 쥐처럼 생긴 동물인데 거기서부터 아마 우리를 포함한 이 영장류 원숭이 유인원들이 다 진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쥐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거기도 이제 권력 구도가 있어요. 네. 암컷들끼리의 권력 구도도 이제 있어요. 네. 근데 그 권력 구도가 중간에 이렇게 좀 바뀌면서 나는 임신을 했는데 네. 내 바로 옆에 제일 막강한 암컷이 있는 거예요. 예. 저 암컷도 임신을 했어요. 네. 그 이따가 그 암컷도 새끼를 낳고 나도 이제 새끼를 낳아요. 예. 그럼 이 나는 새끼를 낳자마자 내 새끼를 먹어치워요. 왜냐? 거기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르겠다고 하는데 예. 이 막강한 암컷 옆에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하나마나 죽을 건데 보나마나 빼앗기고. 빼앗기고 자칫하면 다른 것들이 와서 내 새끼를 먹어치울 텐데 좋은 전략이라고 이제 진화한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남에게 뺏기기 전에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죠. 내가 내 새끼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그리고 본인의 내 지위가 생존에 유리하고. 내 지위가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낳는 거예요. 그보다 더 진화가 덜 된 동물로 가면 그런 상황이 되면 몸 안에서 자동 유산을 해갖고 재흡수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예, 지금 딱 보니까 주변에 지금 나을 상황이 아니야. 그럼 예. 자동으로 예. 유산이. 우리 인간은 그런 기능을 잃어버린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동물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저 자동 유산하고 재흡수할 수 있는 아유. 기능을 잃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도 애를 낳아야 되는 거죠. 낳아서 고생하면서 키우고 이러고 살아온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죠. 우리 할머니 때, 네. 어머니 때 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이런 걸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을 하잖아요. 이제는. 얘를 낳아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이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옛날에 저는 그런 계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제 아내 만나서 좋아서 대학원생 저 주제에 부모님한테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뭐 그냥 어떻게 살다가 결혼했으니까 그냥 사글세빵 하나 가지고 시작하고. 그또 애도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잠자리 같이 하다가 어쩌다 애도 생기고 뭐 계산이란 걸 해본 기획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너무 똑똑하죠. 진짜 치밀하게 계산하잖아요. 네네. 얼마가 들까? 그럼 우리 아이를 키우려면 뭘 해야 되지? 내가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진화적이라는 게 제 관찰인 거예요. 치밀하게 계산하고 지금은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다. 내가 내 상황이 좀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보기엔 그 상황입니다. 지극히 진화적이다. 네. 그러니까 집값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쟁에 또 뭐 경력 단절 문제라 이게 사실은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죠. 맞물리면서 결국은 선택을 한다. 네. 지금은 일단 시간을 보면서 부부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약간 한국인의 어떤 경쟁 심리라든지 이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제 특색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경쟁이 치열하고 뭐 집값 비싸 이런 뭐 외국의 대도시도 비슷하기도 하고 한데 왜 유독 대한민국이 네. 이 세계 최저출산율 유독 심한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요.
저는 이런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몇 년 전에 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일찌감치 그거를 경고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님이셨어요. 지방을 살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왜 중요한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50%가 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나요? 수도권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네네네. 물론 뭐 국회의원 하려 그러면 지역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대선 차원에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수도권만 잘 챙기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정부가 하는 정책들은 수도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티핑 포인트를 넘었으면 지방 소멸은 거의 자동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넘기지 말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행정도시였잖아요. 예. 그 세종시로 어떻게든 이렇게 하고 지방의 공기관들을 어떻게든 그게 데려보내고. 쉽지도 않았잖아요. 공기관은 가는데 그냥 아빠만 가 있고 가족은 다 서울에 있고 뭐 이런 어려움이 많아도 어떻게든 그런 거를 최대한 해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이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건데 대한민국이 이미 그걸 넘어섰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의 절반이 수도에 다 모여 사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너무 밀집해서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으니까 지금 서울시가 출생률이 제일 낮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공무원들이 저를 다 미워하실 텐데 세종시가 지금 제일 높거든요. 아 근데 거기도 이제 출산율이 제일 높았다가 또 떨어지기 지금 시작했더라고요.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예. 예. 그 높아진 이유는 뭘까? 좋았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환경.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근데 서울에 투자는 많이 하는데 서울에는 워낙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환경이라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지금 안 낳는 쪽으로 가는 거죠. 밀집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물가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딱 네. 계산기 두드리면 아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70이 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네. 이게 다 우리 세대가 잘못한 일이에요. 근데 억울하긴 해요. 예. 우리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면서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너무 열심히 살고 거기다 막 이제 머리를 박고 하다 보니까 네네. 집값이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지금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값을 너무 올려놓다 보니까 자식들은 집을 못 마련하는 역설적으로 이상한 그렇게, 구도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사회생물학자로서 꿀벌 사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또 있어요. 개미 사회는 그 여왕개미가 네. 자기 딸들이 이제 어느 날 혼인비행하러 이제 예. 가야 되는데 그 딸들이 성공하는지 아닌지를 알 재간이 없어요. 네. 누가 성공해서 또 나라를 건설했는지 뭐 이게 집계가 안 되니까 네, 나라가 버리면 그 끝이니까. 보고를 안 하니까 모르죠. 예. 예. 근데 꿀벌은 또 재밌어요. 꿀벌은 딸들이 쫙 나가는데 네. 그 짝짓기에 탁월하게 성공한 딸이 네. 집으로 와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 여왕벌이 집을 주고 당신이 나갑니다. 그게 분봉이에요. 집을 비워줘요. 집을 당신이 갖고 있던 집과 일벌의 절반을 오. 딸에게 주고 예. 일벌의 절반을 당신이 끌고 데리고 나가서 나가고. 새 집을 구해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하면 그 어머니는 집을 운영해 본 분이잖아요. 아,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떤 집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데 집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양봉을 할 때 우리가 만들어준 집이 네. 없는 곳에서는 나무 구멍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나무 구멍을 잘못 계산하면 나중에
태어날 일개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요. 벌들을. 근데 실제로 벌들이 뭐 하냐?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걸어봐요. 그걸 이렇게 걸어보고 나중에 분봉하기 직전까지 모든 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냅니다. 미리 계산해서. 사전조사하는 거네요. 사전조사를 해갖고. 그걸 이렇게 걸어보고 예. 그 부피를 계산하는 거예요. 임장 가는 말하자면. 거네요. 부동산 임장.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엄마 벌이 하는 거예요. 딸 벌은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신참이니까 예. 내가 아무래도 너보다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내 집을 너한테 주마. 우리나라 부모님들 다 지금 힘드시잖아요. 네. 자식들 결혼하면 그래도 어떻게 아파트 전세라도 하나 해주려고 네. 이렇게들 애쓰는데 외국 부모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 뭐 이런다는데 네네네. 우리는 또 해주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왕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왕벌들은 당신의 아파트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왕벌들한테 배우라고 젊은 세대가 하면 이제 큰일 나죠. 고민되죠. 예, 살 곳이 있어야 되고 네. 집값도 만만치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한 엄마 아빠가 옛날에 5억에 산 집이 지금 15억, 20억 됐다고 되게 좋아하고는 있지만 네. 우리 자식들을 또 다시 그 가격에 집을 마련해 주자니 불가능에 또 가깝고 네. 이게 악순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저출생 대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좀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일단은 출산율 떨어지는 것도 브레이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간 다시 이 저출생 현상을 극복할 수는 있을까요? 어려운 참 주제인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거의 20년 전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을 너무 일찍 써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요. 예. 그 책에 제가 주장했던 거랑 최근에 전 생각을 좀 달리 하기로 했어요. 네. 그 책에서는 그래도 줄기차게 어떻게든 이 출생률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많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0.7, 0.6 이 정도 되면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하대요. 회복이. 1.12 뭐 이럴 때는 예. 그 노력하면 이제 된대요. 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 그렇죠. 수준에서 정부가 반등이 엄청 나왔죠. 노력해갖고 예. 지금 뭐 1.5, 1.8 이 정도 네. 유지하는 나라들이 제법 많은데 우리는 이런 걸 지구상에서 우리가 처음 겪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인구학자들의 판단으로는 지금은 무지막지하게 노력해야 몇십 년 걸려야 회복할지도 모른다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이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는 게 그러면 출생률을 다시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는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대안이 없나? 있잖아요.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벨기에나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어요. 근데 우리보다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제가 장하준 교수님한테 직격으로 여쭤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면 되는데. 스웨덴도 옛날에 그랬대요. 노사 문제가 심각하고 뭐 하여간 별의별 문제들이 많았는데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달라졌다는 거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이 아닐까. 뭐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딱히 인구학자도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제 정책을 입안하시는 정치인들과 그런 학자들에게 진지하게 이 문제 한번 고민해보자. 그 얘기를 이제 요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강대국을 따라가는 전략으로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구가 참 애매하잖아요. 일본은 뭐 한 2억 정도 되니까 한다 그러고 미국 우리는 1억도 안 되는데 1억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마치 몇 억씩 되는 나라랑 경쟁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온 건데 지금 이제 그게 일단 사람 숫자에서 꺾이기 시작한 거니까 그 꿈을 이제 버리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작은 나라로
소담하게 잘 사는. 뭔가 양적인 것보단 질적으로. 예. 뭐 세계를 제패하고 뭐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소박하게 굶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고 뭔가 조금 더 이제 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요. 그리고 나서 한 20-30년 뒤에 엄마 아빠 어릴 적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었던 때가 있었단다. 네. 이런 얘기예요. 할머니 네. 할아버지 때 말이지 이렇게. 네. 조금 이게 슬프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렇죠. 슬퍼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저는 사실 뭐 저출생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자연 환경을 연구해온 사람인데 네네. 자연 환경 면에서 보면 이 모든 환경 문제라는 건 호모사피엔스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그냥 무조건 그걸로 수렴되는 거예요. 지구가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이 사람이 많으니까 호모사피엔스가 80억 마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바글거리는데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줄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산화 제한 예. 정책을 유엔이나 뭐 이런 데서 다 하고 아프리카 가서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그 출생률이 약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노력으로. 근데 그러는 순간 잘 사는 나라들이 딴소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줄어든다? 그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자국민의 출생률을 다시 올리는 전략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구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에 답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답이 뭐예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편안하게 해주자. 그 얘기는 국경을 열어라. 예. 이민을 자유롭게 받아라. 그런데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좋아 안 하잖아요. 그쵸.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단일 민족인 줄 착각하고 조금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산업의 그 상당 부분에 외국인이 그렇죠.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으면 또 안 들어간다고. 네. 이런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어렵죠.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 사회적으로도 더더욱이 네. 그렇고. 근데 이게 그 생물학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회학 관점으로 보면 또 이제 복잡하게 또 얽혀 있고요. 또 우리 그 최재천 교수님이 항상 많이 이제 강조해 주시는 특히 이제 명언 중에 하나가 독서는 일이어야만 한다. 독서는 이제 취미나 그냥 즐기고 아니면 교양을 쌓는 수단이 아니라 일이어야만 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글쎄요, 이게 저도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마치 결론처럼 다다른 건데요. 네. 제가 어쩌다가 책을 제법 많이 썼잖아요. 근데 책을 쓰다 보면 이제 출판사 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네. 대한민국 출판계는 그냥 해마다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래요. 그 얘기를 안 한 해가 없어요. 벌써 멸종했어야 되는데 또 여전히 책 팔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한데 그게 무슨 소리냐? 독서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 통계마다 다 다르던데 뭐 1년에 몇 권 읽는다. 네, 그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아마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책을 팔아보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출판사들이 너무 비굴하게 가는 것 같아요. 내용도 별로 없는. 네. 근데 이렇게 읽으면 괜히 기분 이렇게 조금 다독이는 예. 뭐 이런 류의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책이라는 건 원래 지식을 전달하려고 인간이 발명한 건데 네. 그게 왜 마음을 다독이고 뭐 이런 매체로 전락하냐.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질러대기로 했어요. 그런 책 읽는 거 뭐 마다하지는 않겠는데 기껏 1년에 한두 권 읽는 사람이 기껏 읽는 게 그런 것만 읽으면 그건 차라리 눈 나빠지고 건강 해치는 거지. 저 아주 치명적인 연구 결과 있거든요. 앉아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수명이 줄어든다.
그 연구의 정말 치명적인 부분은 뭐냐.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앉아 있었으니까 운동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겠다. 예. 쓸데없다는 거예요. 운동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대요. 앉아 있었던 시간만큼 예. 수명은 확실하게 줄어든대요. 저 일어나서 이야기 네. 좀 할게요. 그래서 저는 어느 책에 제가 그렇게도 썼어요. 수명을 줄이면서 쓴 책이다. 제가 앉아서 썼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앉아서 책 읽는데 기껏 읽는 게 그런 책이 있냐?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자. 뭐 어차피 수명 줄어들면서 하는 일이면 네. 제대로 된 독서하자. 그래서 그냥 좀 질러댄 거죠. 정말로 그 시간 아까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정말로 그 지식을 쌓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것도 평소에 또 이제 통섭 많이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통섭. 이게 근데 요즘은 앞에서 이제 책을 안 읽고 영상이라든지 그런 매체, 뭐 TV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지식도 좀 요즘에는 파편화되죠. 요즘에 사람들이 영상 막 30분짜리 1시간짜리 올리면 이걸 누가 다 보냐고. 근데 또 이제 지식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은 1시간 반 2시간짜리 오히려 풀 버전을 올려달라고 막 더 요구를 하세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성향마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파편화되어 있고 단편화 또 짧게 막 쇼츠, 릴스 자극적인 거. 근데 이러한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통섭이라는 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섭이라는 게요. 꼭 혼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닌데 예. 굳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한다. 이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정약용 선생님이 그 정조임금님이 수원에 화성을 축조하자. 그러니까 그분이 뭐 정조임금님한테 그럼 제가 MIT에 가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오겠다고 그러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붙들고 글 쓰시던 양반이 수원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서 세계 문화유산을 지으신 거 아니에요. 토목공학 박사학위도 없는데 거기 게다가 현장에 가니까 인부들이 달려와가지고 무거운 거 들어 올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깔려 죽고 이런다. 거중기를 그쵸. 또 설계해 주셨잖아요. 네. 그 거중기 모형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네. 보면 뭐 어마어마해요. 그쵸. 기계공학도 안 하신 분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제법 넓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정약용 선생님이 지금 우리 곁에 같이 산다. 못해요. 토목공학, 기계공학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는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섭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 하나씩 하고 살았지만 다른 일 하는 사람하고 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양만 갖추면 어차피 제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조금씩이라도 서로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갑자기 21세기에는 한 사람이 복수 전공도 아니고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전공 한 5개쯤 해야 된다. 그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 대학 교수로 살면서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 몇 번 봤거든요. 진짜 측은해서 못 보겠어요. 둘을 다 잘하고 나간 놈은 한 놈도 전 못 봤어요. 그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냥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애당초 아니에요. 왜? 우리 아이들은 큰일이 없는 한 지금 100세까지 다 살 건데 100세를 살면서 무슨 재주로 한 직장에서 버틸 수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운 좋아서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50 초반에 다 쫓겨나요. 네, 그렇죠. 임원이 안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날은 50년이 남았는데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일을 찾고 그래서 지금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우리 아이들은 평생 직업을 5번, 7, 8번 갈아타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대학에서 전공은 달랑 하나 했는데 7, 8번 다른 직업을 무슨 재주로 합니까? 게다가 지금 대학에서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라 그러면 절대로 옆에 애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시험을 보잖아요. 네, 가리고 해야 되는데 사회에 나가는 순간 팀으로 일하잖아요. 웬만한 직장은 전부 다 팀으로 일하잖아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걸 나가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익숙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혼자서 완벽하게 통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언제든 남과 나와 다른 전공, 나와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당장도 그러지만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생애사를 봐도 그 사람이 보나마나 전공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끝이 날 거거든요. 그다음엔 다른 짓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준비를 우리는 지금 전혀 시켜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통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 집단지성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재천의 아마존도 구독하고 와이스트리트도 구독하고 예, 경제나 재테크도 네. 공부하고 네. 생물학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고 이게 저는 이제 통섭이라는 표현 자체가 완전히 어렵다 보니까 네. 이걸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 같이 하면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 투자자분들끼리 투자 공부할 땐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네. 분은 반도체를 많이 공부하신 분, 어떤 분은 자동차 회사 다니시는 분, 어떤 분은 뭐 통신회사 그렇죠.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집단지성을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건 너무 좋은 거네요. 네. 그 한동안 이제 서점에서 유행했던 또 TV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넓고 얕은 지식 이런 게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네. 자칫 저도 막 이런 채널 하다 보니까 넓고 얕은 지식으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네. 생각도 하고 양심이 좀 찔리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통소의 식탁에 네. 그 서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는데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임원이 못 돼서 이제 또 다른 직장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전혀 다른 분야에는 신경조차 안 쓰고 살았다. 그러면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야 뭐하냐 그러니까 나 뭐 저 나노 뭐 기술 뭐 하는 작은 사업을 하는데 자 그 순간에 나노에 관해서 한 글자도 읽어보지 않은 이 사람은 그 친구랑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야, 그럼 우리 또 만나자. 그리고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얕은 지식이라도 나노에 관련된 뭔가를 조금 읽은 사람은 네네네. 지가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뭐 좀 아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친구랑 말을 걸 거 아니에요. 네네. 나노 뭐 어떤 거 가지고 하는데? 우리 뭐 탄소 튜브 가지고 뭐 이러대. 야, 그 탄소 튜브 뭐 내가 읽은 뭐 이렇던데. 그럼 그 친구가 야, 너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아나 보다. 시간 있냐? 점심 할래? 그 둘이 점심하다가 동업해요. 결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좀 섭섭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나노 과학 기술의 그 어떤 문이 빼꼼히 지금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전혀 안 읽은 사람은 그 문을 열어볼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아하. 근데 조금 읽은 사람은 지가 뭘 아는 줄 알고 또 그거를 삥 열고 이렇게 기웃거린다고요. 호기심이라도. 그러다가 잘못하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열심히 읽잖아요. 예. 실제로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런 데 취직한 제자들 뭐 이렇게 가끔 만나보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대학 때 했으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삶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거나 그런 부분을 인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공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 이후에도 뭐 툭하면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나마 얕은 지식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은 시작조차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거기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유연하게 네. 내 지식의 문을 약간 조금은 열어놔라. 누군가 이렇게 기웃거릴 수 있게. 제가 그래서 이제 저 통솔의 식탁에서는 기획독서라는 기획독서. 그 개념을 이제 만들어서 소개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말랑말랑한 책 읽는 건 그냥 취미 독서라고 하고 기획독서는 어려운 책을
그냥 작심하고 네네네. 뭐 공부한 게 내가 뭐 철학하고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그럼 진짜 어려운 철학책을 한번 붙들고 씨름하고 뭐 진화심리학 그 참 뭐 새로운 학문이라는데 그 책 붙들고 씨름하고 잘 읽힐 리 절대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그렇죠. 분야인데. 근데 신기한 게요. 그런 새로운 분야의 책을 두툼한 책을 끼고 씨름 몇 번 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모르는 분야의 책을 붙들어도 읽힙니다. 네. 이건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거짓말 아닙니다. 아니, 교수님이 언제 네. 이제 통섭을 아니요. 이루신 분이 그게 신기할 정도로 엉뚱한 분야를 공략을 했는데도 또 다른 분야를 이렇게 덤벼들 때 이게 묘하게 힘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끔 그거를 이제 그 옛날 얘기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전혀 이해 못했던 걸 4학년 올라가서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아 이거였구나. 네. 그거 우리 그걸 딱히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4학년 뭔가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었네. 별거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게 저를 가끔 이제 옆에 건물에 가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 집 3층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2층에서 올려다보니까 안 보였는데 남의 집 4층에 가서 우리 집 3층을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배워가는 거지. 모르는 거를 기필코 그거를 또 아주 적극적으로 배우고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엉뚱한 공부를 했는데 하지도 않았던 저쪽 공부가 보이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 통섭이라는 두 글자가 몇 년 전에 되게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었거든요. 안 하면 막 뒤 양심에 찔리고 아이고, 막 죄송합니다. 괜히 이제는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네. 교수님 덕분에.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치트키 하나 제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어려운 책이 있으면 처음에 안 읽히는 거예요. 그렇죠. 출발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몇 개 이렇게 찾아봅니다. 저 누가 해설서 약간 옛날에 공부할 때 옆에 그 동화전과에서 살짝 펴놓고 공부하는 것처럼 먼저 해설을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속도가 좀 나는 거죠. 네. 이거구나. 네. 치트키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네, 뭐 그것도 저는 뭐 좀 정면 돌파라는 걸 종종 이제 하지만 벽돌책 씨름 좀 해보시라. 이게 왜 되게 너무 말랑말랑한 책만 읽으신 분들은 그게 너무 힘드시죠. 근데 그런 두툼한 책, 뭐 세상이 다 인정하는 어려운 책이라는 걸 붙들고 그냥 몇 달을 씨름하다 보면 그렇다고 딱히 이해한 것도 아닌데 다른 책을 이렇게 붙들었을 때 그 책 읽은 효과가 납니다. 그걸 한 번씩 이제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이 이기적 유전자를 해설해 주신 그 영상을 보고 이기적 유전자를 책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리처드 도킨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다룰 주제는 조금 이제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2013년에 방류가 된 제돌이라고 하는 돌고래. 그 친구는 지금 잘 살고 있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가 제돌이를 방류해줬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더라고요. 네. 상징적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저희가 제돌이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꺼내는 거는 벨루가라고 우리나라에 몇 마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굳이 이 벨루가를 자연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좀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냥 애당초 데려오면 안 되는 동물이죠. 애당초. 네. 저는 일본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해파리 수족관이 있습니다. 네. 한번 꼭 가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아름답죠. 네. 근데 해파리는요. 그렇게 두뇌가 대단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거기 잡혔다고 막 자살하고 싶고 이런 아이가 아니죠. 뭐 올챙이 좀 몇 마리 잡아다가 뒷다리 나올 때까지 어항에다 길렀다. 그거 뭐 그렇게까지 자학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동물을 학대했구나. 올챙이는 어쩌면 어항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자라나기까지. 무릉동이에 그거보다는 먹을 것도 잘 주죠. 그러나 고래 수준이 되면요. 그냥 그 고래는 잡히는 순간 벌써 알아요. 잡혔다는 걸 알아서
잡아서 데리고 오는 동안에 쇼크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고래라든가 뭐 코끼리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절대로 가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고. 네네네. 그 지금 롯데에 있는 벨라는 원래 3마리가 같이 왔다가 그렇죠. 2마리가 벌써 다 세상을 떴거든요. 먼저 죽었죠. 얘도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 그래서 롯데 측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영상 나간 다음에요? 네, 영상 나간 다음에 와서 여러 뭐 해명을 이제 하고 갔는데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영상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인데, 네네네네. 아니 풀어줘야 된다라는 글을 썼더니 며칠 만에 풀어주겠다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제가 신문에 글 쓰는 보람이 있네.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대개 신문사에서 데스크에서 그거 용서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못 쓰게 하면 나 이제 안 쓸래 뭐 이러고 할 작심하고 2주에 걸쳐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예.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이 맛에 신문에 글 쓴다. 뭐 이렇게 그냥 내용도 없는 글을 턱 써서 올렸다고요. 그게 그런 경험까지 갖고 있는데 2019년 네.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오래도록 안 풀어주니까 그 후로 거의 5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롯데월드타워 그 수족관 안에 벨라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뭐 얘기도 전혀 뭐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라던가요? 3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 뭘 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3년은 어떻게 보면 좀 빼줘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게다가 이제 제가 제돌이와 그의 친구들을 풀어줄 때도 그랬지만 네네네. 그게 그냥 아무데나 막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제돌이와 그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제주도에 풀어줄 수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걔네들 5마리 풀어주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있던 아이 중에 한 마리는 같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돌고래들은 남방 큰 돌고래라는 돌고래고요. 일본의 돌고래 막 죽이는 영상에 나오는 걔네들은 그냥 큰 돌고래예요. 둘이 종이 달라요. 근데 그 한 마리는 일본에서 온 아이예요. 네네네. 근데 같이 지냈어요. 예. 수족관에서. 근데 걔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걔를 제주도에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하. 걔는 거기가 고향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거길 가면 자기랑 다른 종의 아이들이랑 그냥 못 살 수도 있는 거네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쩌면 그러면 일본에다가 풀어주면 어떠냐. 뭐 근데 일본에 풀어주면 또 다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돌고래를 또 죽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흰 고래를 어디다 풀어줘야 되느냐.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마땅한 곳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렵게 아이슬란드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거기랑 이제 얘기가 이제 된 건데 예. 또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시설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영국의 큰 업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업체가 수족관 업체예요. 그 업체가 뭐 하여간 되게 까다롭게 했구나 봐요. 뭐 이것도 뭐 문제 삼고 저것도 문제 삼고. 근데 그 업체는 자기네들이 또 사실 수족관을 영업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자가당착인 면도 좀 있고. 그래서 뭐 하여간 무지하게 복잡하대요. 풀어주는 일도 하고 뭐 잡아서 키우는 일도 네, 하고 막 양쪽을 다 하니까. 그래서 뭐 참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했어요. 왜 이렇게 욕 먹고 사냐. 욕 안 먹는 방법이 있다. 네네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라. 소통해라. 시민사회단체도 만나고 네. 환경단체 만나고. 네. 제가 제돌이와 그의 친구들을 풀어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예. 세상에 위원장 하다 제가 그렇게 힘든 위원회는 처음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집단이 다 모였어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었나 처음에는 너무 야속했어요. 근데 하여간 뭐 입 닥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만 나오면 다 빅마우스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하는 게 예. 땅땅땅땅 위원장도 말 좀 한번 합시다. 그렇게 1년을 싸움질을 했는데요. 예. 정말 신기한 경험은 예. 그 2013년 7월 18일 예. 우리가 이제 제돌이를 예. 바다로 데려간 날인데 제주 앞바다에. 제가 이제 한 말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예. 표정들이 너무 밝아. 그래서 제가 이건 뭡니까? 그렇게 쌈질하던 사람들이. 근데 그게 왜 밝겠어요? 같은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들이니까. 게다가 다 떠들었잖아요. 할 말 다 했다.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하도 싸움을 하길래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 하나만 하겠다. 예. 싸움해라. 네네. 피 튀기게 싸워라. 그런데 네. 뭐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단체의 뭐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마이크를 꺼버리겠다. 모든 얘기는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저 아이를 하루빨리 제주 바다로 돌려보낼 건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좋고 무슨 싸움을 해도 좋다. 근데 그거에 벗어나는 얘기는 내가 위원장으로서 그냥 끄겠다. 꺼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싸우고 나니까 네. 그날 거기 앉았는데 앙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 털어놨고 어쨌든 다 싸웠고 우린 여기까지 왔다. 싸움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너무 좋은 거예요. 표정들이 그냥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배웠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가버넌스구나. 어렵지만 과정은 어렵지만 할 말 해야 되는 사람들 다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했어요. 듣기 싫은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하시라. 그래야 이 일이 풀린다. 그분들 말씀 듣기 싫어서 숨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해본들 안 통한다.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전문가들끼리만 다들 모여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같이 싸우면서 하라고. 그러면 그게 왜 좋으냐? 그 모든 사람들이 공동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적나라하게 싸우지를 못한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부터는 다 합의 모드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라는 게 사실 합의 기구지 않습니까? 네. 위원들이 다 모여서 위원회가 되는 건데 그 합의 기구의 기초 정신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네. 그런 측면도 있겠고 교수님이 많이 강조해 주신 게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 어찌 보면 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이 그냥 모여서 네. 떠들고 그 중에서 답을 찾고 그럼 다시 예. 제가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는 이제 우스갯소리 중에 네. 제일 절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거든요. 정부가 정책 발표하면 30분이면 저 그냥 완전히 박살 나잖아요. 왜? 저도 정부 정책 만드는 위원회에 몇 차례 불려가 봤어요. 네네네. 정부 부처에 이제 뭐 과장, 국장 이런 분들이 이제 앉아 있고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몇 명 불려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은 이걸 좋아할 거야. 그러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국민이 다 똑같은 국민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얼마나 다양해요. 발표하면 반드시 그거에 피해보는 국민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이 있는 거고요. 그냥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인터넷에서 30분이면 어떻게 이따위 정책을 그렇죠. 만들어 갖고 냈냐. 그냥 100% 언제나 실패해요.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반대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일이 풀리는 거죠. 저도 뭐 정책 토론회 같은 거 여러 번 취재를 하러 다녀봤습니다만 정말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토론회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 답정너가 더 많죠. 네. 한번 얘기하고 나면 빙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대개는 용비어천가를 부르시고 가끔가다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국장이 전부 네 그러기도 하고 국장이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잘 반영해서 뭐 하겠습니다. 근데 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저는 2번 이상 가본 위원회가 없어요. 그 시간이 그다음부터는 아깝더라고요. 가봐야 이게 아무 그래서 항상 불량위원으로 살았는데 제가 위원장을 할 때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 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 정책 토론회, 그러니까 여론을 청취하겠다라는 그날 보도자료로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된 게 나와 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많죠. 그 벨라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 지금 사실 저는 이제 교수님께 이제 그 서회 이메일을 보낼 때도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만 롯데월드 타워가 이제 지어질 때 그때 롯데그룹 출입 기자였거든요. 아, 네. 네, 가서 거기서 구경시켜줘가지고 막 벨루가 신기하다고 예쁘다고 막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데려가서 야 이게 벨루가라는 동물이야 같이 옆에 서봐 사진 잘 나와 찍었는데 좀 양심의 가책이 있더라고요. 아유, 뭐. 근데 이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한 마리가 남아 있고 여수 아쿠아플라넷에도 한 마리가 있고. 네. 또 거제 시월드에 3마리가 있고 네. 그래서 총 5마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롯데에 있는 벨라는 5마리 중에 한 마리고 네. 이 갈 길이 엄청 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치면 돌고래도 지금 전국에 여기저기에 30몇 마리나 아직도 있어요. 그 제가 제돌이 풀어줄 때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있거든요. 나는 멈추지 않겠다. 30몇 마리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내보낼 때까지 난 계속 이 운동을 하겠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어쩌면 선언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선언을 한 나라들이 이미 있거든요. 저는 지금 어쩌다가 되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의 자원하다시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네. 그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들에게 법인 자격을 부여하는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지사께서 그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나 기특한 생각을 하셨길래 제가 돕겠다고. 한참 어리니까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그 정치인이 그런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걸 하시겠다고 아마 그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도지사에 당선되고 네네네. 공약을 이행하겠다. 근데 뭐 저 그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뉴질랜드는 강에게다 생태법인 자격을 부여했어요. 강에다가요? 예. 주식회사처럼 법인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법인이라는 게 사실은 돈에다가 자격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재단법인 처음에 예치금 넣고 뭐 하는 건데 아니 돈이 인간의 버금가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돌고래가 그런 자격 가지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파나마는 이제 거북이에게 지금 부여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에콰도르는 그냥 좀 뭉뚱그려서 자연에게 법인을 부여했어요. 헌법에다가 아주 명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북이가 무슨 위험에 처했다. 그럼 거북이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법정에 대리인을 그래서 후견인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그 뉴질랜드의 강이 비록 강이지만 그 강에 무슨 엉뚱한 무슨 건설 사업을 누가 벌리려고 그러는데 강이 나 당신 고소하겠다. 그럼 그 강의 후견인들이 이제 법정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법률지원공단에서 변호사를 두고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요. 그래서 저희 이거 지금 다 저 법령까지 전부 만들었거든요. 오. 전부 아주 흥분하시다고 깔끔하게 다 만들어 놓고 4월 10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선거 이후에. 네. 오. 선거 딱 이제 끝나고 나면 예, 예. 네. 이것도 뭐 어느 한 당의 의원님이 발표하면 또 상대 당에서 네, 또 뭐 싫어하실지도 하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전혀 정치적인 게 아닌데 그렇죠. 돌고래 이거 하자 그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에 한 분씩 모셔서 공동 발의를 하게끔 하려고 저희는 지금 법 조항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딱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저는 이건 정말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자, 돌고래가 그 자격을 얻게 되면 네, 조금 있으면 벨라도 얻고 조금 있으면 반달 가슴국도 얻게 될 거고 맹꽁이도 얻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인간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권이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자연권을 이제 법인이라는 하나의 자격으로. 그렇죠. 사실 이게 법인하면 회사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법인이라는 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거다 그렇죠. 보니까 네. 법적인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톡까놓고 돈 놓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인격을 부여해 준 거잖아요. 예. 재단법인 예, 그렇죠. 재단법인이라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논리라면 예, 돌고래에게 거북이에게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포르투갈은 석호에 이미 부여했어요. 경포 호수 같은 호수에다가 부여했어요. 근데 동물은 지금 조금 아직 제대로 한 나라가 거의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예, 어쩌면 세계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멋집니다. 네.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벨루가 상징적인 존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벨라여서 우리가 이제 롯데 월드 아쿠아리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들 여수 그 아쿠아 플래닛이 한화가 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롯데가 먼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한화라는 대기업 그룹도 안 움직일 수도 없고 당연히요. 예, 또 거제 시월드에도 3마리나 있는데 거의 제일 많은데 여기도 안 움직일 수 없고 이런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많이 또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정말 장시간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통섭의 한 조각은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